형, 빨리 타야 해. 우리가 지금 타지 못하면 우린 헤어져야 해. 내 손 꼭. 빨리 가세요. 배가 곧 떠날 거예요. 밀지 마세요. 애가 있어요. 어떤 이별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1950년 겨울 한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형의 손을 놓친 순간 동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950년 한국 전쟁 중 헤어진 두 형제에 관한 것입니다. 70년간 서로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형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50년 12월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수많은 피난민들도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남철수는 역사에 남을 대규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약 10만 명의 피난민이 미군 수송선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생사를 건 탈출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못하면 중국군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 김 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는 45살이었고 어머니 이순자 씨는 40살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철수는 17살, 작은아들 김영수는 13살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흥남항에서 배를 태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군이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2월 21일 새벽 김 씨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쌀 한 자루,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흥남항까지는 약 50km였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걸어야 했습니다. 도중에 수많은 피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살기 위해. 노인들은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고 어머니들은 아기를 업고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12월 22일 오후 김 씨 가족은 흥남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제발 태워주세요. 아이라도 태워주세요. 절박한 외침들이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군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오르기 위해 밀고 당겼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가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손 놓지 마. 하지만 인파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 3시경 한 척의 수송선이 승선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 씨 가족도 그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김영호 씨가 앞장서고 뒤를 이어 이순자 씨와 두 아들이 따랐습니다. 승강판은 좁았습니다.
한 사람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순자 씨가 올라갔습니다. 작은 아들 김영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큰아들 김철수도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승강판이 흔들렸습니다. 미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물러서.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밀리는 압력에 승강판에서 밀려났습니다. 형? 김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가 김철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철수는 인파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 형이. 김영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막았습니다. 노, 데인저러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승강판에 몰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이순자 씨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우성에 묻혔습니다. 김철수는 인파에 떠밀려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와 부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도 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철수야, 살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김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배는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거리가 10m, 20m, 30m로 벌어졌습니다. 김철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950년 12월 22일 오후 4시 형제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배 안에서 김영수는 울었습니다.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형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놀고, 함께 밥 먹던 형.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큰아들을, 17살 아들을 북쪽에 혼자 남겼습니다. 내가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북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야,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배는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흥남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함경남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남쪽으로 갔지만 김철수는 북쪽에 남았습니다. 17세 소년 혼자. 그날 이후 70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가족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영수 씨는 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놓친 손은 다시 잡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 겨울 한 형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1950년 흥남항에서 헤어진 김철수, 김영수 형제의 이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 70년간 두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찾으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김영수 씨 가족을 태운 배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의 항해 끝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추웠고 배고팠고 두려웠습니다. 부산항에 내린 김 씨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임시 천막촌에 머물렀습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잃었거나 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항구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천막 안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옷을 깁고 기워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까졌고 눈이 침침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내내 큰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데 옷은 따뜻한 걸 입고 있을까? 김영수는 13살이었지만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형이 없는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고 구두 닦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형 생각에 울었습니다. 1951년 봄 가족은 부산 영도구에 작은 판잣집을 얻었습니다. 천막촌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비가 와도 새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작은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곡물을 조금씩 사서 팔았습니다. 북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면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자리. 어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4사람 몫을 지었습니다. 철수 몫까지. 하지만 그 밥은 결국 남았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은 고착화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오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철수를 영영 못 만나는 건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했습니다. 김철수, 1933년생, 함경남도 원산 출신.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를 지나며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김영수 씨도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의 노점을 물려받아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형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큰아버지가 계셔. 북에 계시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980년 아버지 김영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철수를 못 만나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큰아들 생각이었습니다. 1985년 역사적인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KBS에서 생방송으로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김철수 씨를 찾습니다. 1933년생, 함경남도 원산 출신. 1950년 흥남철수 때 헤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형을 불렀습니다. 형, 나야. 영수야. 형이 살아있다면 연락해줘.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방송이 이어졌고
수많은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형은 살아계시지 않은 걸까? 1990년 어머니 이순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끝내 큰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철수야, 어미가 먼저 간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남북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번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았고 선정 인원은 너무 적었습니다. 2010년 김영수 씨는 80살이 되었습니다. 형은 7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면 형을 만나고 싶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김영수 씨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살아계실까요? 만약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동생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가족을 찾으려 노력하셨을까요? 북한에서는 전쟁 후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남쪽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도 가족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2015년 김영수 씨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구나. 김영수 씨는 슬펐습니다. 자식들이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분명 살아계실 거예요. 북에서 잘 사고 계실 거예요. 손자들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산 가족 상봉이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88살의 노인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 5만 명 중 100명만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노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형을 못 만나는구나. 90살이 된 김영수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1950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흥남항, 승강판, 형의 손을 놓친 순간, 형, 미안해. 내가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김영수 씨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자책했습니다. 형, 살아계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2024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족을 찾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DNA 검사. 이것이 70년 만에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다림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70년 동안 누군가는 멈추지 않고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남쪽에서 70년간 형을 그리워한 김영수 씨의 삶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적십자의 노력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센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서, 그 수가 무려 13만 건이 넘습니다. 13만 개의 헤어진 이야기, 13만 번의 그리움입니다. 센터의 한 사무실에는 오래된 서류함들이 가득합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1950년대, 1960년대에 손으로 쓴 신청서들입니다. 김철수를 찾습니다. 박영희를 찾습니다. 이순자를 찾습니다. 간절한 글씨체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적십자 직원 이미정 씨는 이곳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신청서들을 들여다봅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모두 사람의 인생이에요. 70년, 8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죠. 1953년 휴전 직후부터 적십자는 이산 가족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같은 이름이 있는지, 같은 고향이 있는지, 생년월일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만 해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호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시스템이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쪽과의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쪽에서 아무리 찾아도 북쪽 정보가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1985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쪽에서 50명, 북쪽에서 50명이 서울과 평양을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서로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누나. 35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운이구나. 나도 형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김철수 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금강산에서 정기적인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대비 상봉자 수는 너무 적었습니다. 신청자 13만 명 중 상봉에 성공한 사람은 2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5%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시간은 적의 편이었습니다. 이산 가족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2000년에는 평균 70세, 2010년에는 80세, 2020년에는 85세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십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2018년 획기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산 가족과 그 자녀들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는 영원히 남습니다. 설령 본인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자손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DNA 센터 박현주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DNA 채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신청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무료입니다.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했습니다. 김영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89살의 김영수 씨는 적십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이걸로 형을 찾을 수 있나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라면 DNA가 비슷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분이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형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형도 DNA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DNA 데이터베이스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 1,000명, 2020년 5,000명, 2021년 1만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남쪽에서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북민들도 참여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DNA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첫 번째 DNA 매칭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70년 전 헤어진 남매가 DNA로 확인된 것입니다. 누나는 남쪽에, 동생은 탈북 후 남쪽에 정착했습니다. 서로 찾고 있었지만 이름이 달라져서 못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DNA는 알아봤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상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쪽에서 70년간 딸을 찾았고 딸은 북에서 탈북해 남쪽으로 왔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가 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도 계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70년, 8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적십자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DNA 정보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산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약 남북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이산 가족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십자는 북측 적십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2024년 94살의 노인은 여전히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적십자 직원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70년을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데이터베이스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여러 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의 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북쪽에 계실까요? 혹시 이미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실까요? 때로는 과학이 기적을 만듭니다. 70년 전 놓친 손을 DNA가 다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적십자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산 가족 찾기 노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영수 씨의 DNA 검사 결과와 놀라운 단서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적십자 DNA 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매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 박사와 연구팀은 새로 등록된 DNA 샘플들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만 개의 DNA 프로필을 분석합니다. 유사도를 계산하고 가능성 있는 일치를 찾아냅니다. 박 박사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롤됩니다.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빨간 불이 켜집니다.
매칭 가능성 발견. 그럴 때마다 박 박사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누군가의 70년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형제 매칭 가능성 87%. 박 박사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샘플 A 김영수, 1937년생, 함경남도 원산 출신, 1950년 흥남철수 때 형과 헤어짐. 샘플 B 등록자 정보 비공개, 2023년 탈북민 건강검진 중 채취. 박 박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87%는 높은 수치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박 박사는 샘플 B의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샘플 B의 주인 남성, 90세 추정, 2023년 중국을 거쳐 입국, 현재 하나원 수료 후 경기도 거주. 박 박사는 계산했습니다. 90세라면 1934년생 정도. 김철수 씨는 1933년생. 1년 차이. 가능했습니다. 전쟁 중 혼란기에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DNA였습니다. 87% 일치는 형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박 박사는 추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Y염 색채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더 정밀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3월 18일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Y염 색채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도 일치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박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분들은 형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샘플 B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통일부에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이산가족 매칭 사례입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는 이해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탈북민의 신분이 알려지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익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남쪽 가족이 70년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94세의 노인이 형을 찾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촉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부 담당자가 동의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3월 20일 박 박사는 김영수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아들 김준호 씨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DNA와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샘플을 찾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버지를 찾으신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 박사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상 형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세 정도의 남성 탈북민이고
Y염 색채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두 일치합니다. 어디 계세요? 만날 수 있나요? 김준호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통일부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는 즉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김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94세의 노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김준호 씨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버지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김영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철수를? 형을 찾았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형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탈북민 중에 큰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계세요. 김영수 씨는 울었습니다. 94년을 살면서 수없이 울었지만 이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계셨구나. 형이 살아계셨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김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대요. 형을 만날 수 있어? 형 얼굴을 볼 수 있어? 김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의 봄. 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봄. 형,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갈게요.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90세 노인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남쪽에 계신 가족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1950년 흥남철수 때 헤어진 가족이 계십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수, 1937년생. 그때 13살이었죠. 담당자는 확신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선생님, 동생분이 74년간 선생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수가 살아있어요? 어떤 순간은 평생을 기다려야 찾아옵니다. 1950년 12월 22일 흥남항에서 놓친 손. 2024년 4월 5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DNA 검사를 통해 형제일 가능성이 확인된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74년 만에 상봉 준비와 감동의 재회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적십자는 신중하게 상봉을 준비했습니다. 박현주 박사는 두 분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형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언제 만날 수 있나요? 94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74년 묵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쪽에 계셨던 분, 그분의 이름은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전쟁 후 고아가 되어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서로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김철수 씨로 부르겠습니다. 김철수 씨도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노출도 없고 사진 촬영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족끼리만 만나시는 겁니다.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상봉 날짜는 2024년 4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적십자 이상가족상봉센터였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두 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형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알아볼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지? 94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김준호 씨는 아버지를 위해 옷을 새로 샀습니다. 깨끗한 양복과 새 구두. 아버지, 큰아버지 만나러 가실 때 이거 입으세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형한테 누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북 후 1년여를 남쪽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영수야, 형이 간다. 74년 만에 만나는구나. 4월 5일 아침 봄비가 내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94세 노인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형이 나를 알아볼까? 오전 10시 김준호 씨가 아버지를 모시고 적십자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수 씨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떨리는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전 11시 적십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현주 박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 씨는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김영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이 여기 계세요? 네,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94세 노인에게는 긴 복도였습니다. 상봉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90세로 보이는 노인. 마른 체구, 구부정한 등, 하얀 머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m 거리. 74년 만의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 이에요?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김영수 씨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철수 씨도 동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5m, 3m, 1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깊은 주름, 쑥 들어간 눈, 앙상한 볼. 17세 소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 형 맞죠?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영수야. 그 순간 74년이 무너졌습니다.
1950년 12월 22일 흥남항에서 놓쳤던 손. 2024년 4월 5일 다시 잡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을게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두 형제는 껴안았습니다. 94세와 90세. 할아버지가 된 형제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형, 영수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박현주 박사도 울었습니다. 함께 온 가족들도 울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74년. 그 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배에 못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영수 너희를 태운 배가 떠나는 걸 봤어. 손을 흔들었지. 너희도 손을 흔들었고, 그리고 배가 점점 멀어졌어. 나는 부두에 남았지. 김철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중국군이 흥남에 들어왔어. 나는 도망쳤어. 산으로 숨었지. 며칠을 굶었어. 추웠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 산속 움막에 사는 할머니였지. 그분이 나를 구해줬어. 밥을 줬어. 잘 곳을 줬어. 그분 덕분에 살았어. 김영수 씨는 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할머니도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대.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안 돌아왔다고. 그래서 나를 아들처럼 키우셨어. 이름도 바꿨어. 성도 바꿨지. 할머니 성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았구나. 김영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희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북에서는 남쪽 가족 이야기를 하면 위험했어. 간첩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참았어. 74년을. 김철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분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탈북을 결심했지. 남은 가족을 찾고 싶었어. 형? 김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냈어?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자신의 74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힘든 시절, 부모님의 그리움, 결혼과 자식, 매년 형을 찾았던 일, 두 형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74년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은 기다린 만큼 소중합니다. 74년을 기다렸던 형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74년 만에 상봉한 두 형제의 감동적인 재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봉 후 함께 보내는 일상과 소중한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6일 상봉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새벽부터 깼습니다. 어제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형을 정말 만난 걸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 찍은 사진. 진짜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형한테 가고 싶다. 데려다 줄 수 있니? 김준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갈게요. 오전 10시, 김영수 씨는 형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적십자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철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야, 왔구나.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시 한번 형을 껴안았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요. 두 형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차를 끓였습니다. 많이 못 대접하는구나. 미안해. 김영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 형이랑 차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형, 북에서 결혼은 했어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지. 1955년에. 착한 여자였어. 그런데 2010년에 세상을 떠났어. 자식은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딸 하나 있어. 지금 북에 있지. 평양에서 살고 있을 거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탈북하면서 딸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서. 김영수 씨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싶었어. 죽기 전에 꼭. 오후에 김준호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준호 씨의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둘째 아들 김준석 씨의 가족까지 모두 처음 만나는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손자들이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큰 손자들이. 영수야, 내가 복이 많구나. 김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형도 복 많아요. 이렇게 가족이 생겼잖아요. 저녁은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근처 한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테이블에 세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74년 만에 이뤄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정말 고맙다. 식사 후 김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방도 있고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김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니? 폐가 될 것 같은데. 김영수 씨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같이 살아요. 74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제는 함께 있어요. 김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4월 10일 김철수 씨는 김준호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였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요양병원에서 나와 아들 집 근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형과 가까이 살고 싶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94세와 90세 노인의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형,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강에서 물고기 잡던 거.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구해줬잖아. 맞아요. 그때 형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74년 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4월 말 김준호 씨는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충남 천안.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부모님, 김철수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묘지 앞에 섰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을 모시고 왔어요. 형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74년 만에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철수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다시 만났어요. 이제 헤어지지 않을게요.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남쪽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풍족했고, 너무 빨랐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형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 천천히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형, 천천히 하면 돼요.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고맙다. 뭐가요? 나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김영수 씨는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탈북해서 나를 찾으러 왔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5월 말 김영수 씨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94세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수야, 힘내. 조금만 더 버텨.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 이제 괜찮아요. 김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형 만났으니까, 소원 이뤘으니까, 여한이 없어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더 오래 함께 있어야지. 74년을 못 봤으니까 그만큼 더 함께 있어야지. 6월 초 김영수 씨는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형이 사는 거야. 김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형, 내가 살게요. 형은 손님이잖아요. 두 형제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냉면을 시켰습니다. 북쪽 음식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영수야, 우리 함경도에서 먹던 냉면 기억나니? 기억나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요. 냉면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 전, 평화로웠던 시절, 그리움과 행복이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6월 중순 두 형제는 결정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부산으로. 1950년 처음 도착했던 곳. 김영수 씨가 74년을 살았던 곳. 김준호 씨가 차를 운전했고 두 노인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영도구 판잣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였는데 김영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정착한 곳이었는데 부산항도 같습니다. 74년 전 배에서 내렸던 곳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형, 저 바다 건너 북쪽이죠?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고향이 저 너머에 있지.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74년 전 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형, 우리 이제 안 헤어지죠? 응, 이제는 안 헤어져. 어떤 사랑은 74년을 견뎌냅니다. 전쟁도 분단도 시간도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가족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상봉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형제의 일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와 함께 두 형제의 현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는 상봉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74년 만에 만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아. 매일 아침 형 얼굴을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어. 김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74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74년이나 떨어져 계셨는데 어색하지 않으세요? 김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전혀. 형은 형이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시간이 지나도 형제는 형제더라고. 이 형제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80세가 넘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적십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처럼 DNA로 가족을 찾은 사례는 지금까지 27건입니다. 27개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적십자는 두 형제를 초청했습니다. 이산가족 DNA 사업 홍보를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는 동의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행사장에서 김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9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4년을 형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형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살아계실까? 건강하실까? 부모님도 평생 큰아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형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형 몫의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형을 만났으니까요. DNA 검사 덕분에 만났습니다. 과학이 기적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직 가족을 못 만나신 분들 꼭 DNA 검사를 받으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김철수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74년을 살았습니다.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도 가족 때문입니다. 90세가 되니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동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북에 계신 이산 가족분들 용기를 내세요. 남쪽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자신도 이산 가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실까? 간절한 마음들이었습니다. 행사 후 한 노인이 김영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형을 찾고 있습니다. 75년째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DNA 검사를 받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94세에 형을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2024년 10월 가을이 왔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북쪽이죠?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고향이 저기 있어. 언젠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하겠지. 손자들 세대에는 가능할 거야. 두 사람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분단선 너머, 보이지 않는 고향. 74년 전 떠나온 그곳. 형, 우리 고향 집은 아직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없어졌겠지. 전쟁으로 다 부서졌을 거야. 그래도 땅은 있겠죠. 우리가 뛰어놀던 그 땅은.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땅은 있겠지. 언젠가 가보자. 너무 늙기 전에. 11월 적십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DNA 매칭으로 새로운 가족들이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의 상봉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겼구나. 이산 가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DNA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상봉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95세가 되었고 김철수 씨는 91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만났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준호 씨 가족, 김준석 씨 가족, 그리고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할아버지들, 소원 빌어보세요. 손자들이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기를. 촛불을 끄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95세와 91세의 웃음이었습니다. 74년을 기다려서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만 이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분단이 만든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인류애가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헤어진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DNA 검사를 권유하는 것, 이산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남북 대화를 응원하는 것.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김영수 씨와 김철수 씨는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74년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형,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영수야. 두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산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라진 기록들은 앞으로도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기록들이었습니다.